태극신검 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격 설정의 경우 형식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설정은 그러하죠. 따라서 이상국가의 일반적인 채용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바꿔야 되겠죠. 일반적인 것으로. 그렇게 쓰는 이유는 있겠죠.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민간 영역에서. 그때는 자격을 심사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정치 영역이 지니지 못한 전문적인 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상 국가에서는 전문성에 각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인정합니다. 공정하고는 무관하죠. 이런 문제는 전문가 그래요.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공정하면 공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명의 경우 객관성이 완벽히 결여되어 이상국가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명은 안 된다. 그래요. 이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명은 필연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상국가에서는 형식상 각각의 공직에 합당한 인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명은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 형성된 형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이상국가의 헌법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용상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실현되는 것을 그래요. 가리킵니다.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회가 실현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 만일 형식적으로 보장된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 분화, 권력, 가문, 지연, 학경과 같은 것들을 갖추어야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다면 내용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겠죠. 공정한 기회, 형식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뭐 분화, 권력 이런 게 필요하면 실제로 공정한 기회가 달성되는 건 아니죠. 주석이 있죠. 형식상의 공정과 내용상의 공정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내용상의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식상의 공정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형식상의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상의 공정을 부정해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실현해야 할 공정은 형식상의 공정이다. 그렇죠. 공정이 잘 실현은 안 돼요. 그러면 우선 그래요. 제도적으로라도 공정을 실현해야 되겠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리고 내용상의 공정을 충실히 실현시키면 된다. 실상 형식상의 공정이 실현되면 내용상의 공정 역시 일부 실현된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관직을 세습을 했는데 형식상이라도 또 시험 제도를 도입해요. 시험에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로 공정이 실현되는 거죠. 또한 형식상의 공정이 실현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의 실현을 외면하지 않으면 내용상의 공정은 절로 실현된다. 그렇죠. 형식상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완벽해지겠죠. 한국에서 신분 제도를 폐지했지만 폐지한 순간 바로 신분 제도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래도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는가. 그래요. 신분 제도 잔재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죠. 많이 약해졌지만 쉽게 쉽게 달성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러한 부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쉽게
확인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적인 불공정은 몇 가지 형식들을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공정한 기회라는 것을 좀 더 깊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라는 것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진위는 혈연, 지연, 자질, 부, 권력, 명예, 지적 수준 등이 제각각입니다. 다 제각각이죠.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러한 것들은 사회 내에서 관찰되는 것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다르게 지니는 것은 선천적인 것으로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후천적으로 얻는 것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다르게 지니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나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거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게 조건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상 국가는 인간들이 동일하게 지니는 것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 과정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선거라는 형식을 내용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들은 특정 집단을 형성합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죠. 개인보다는 집단을 이룰 경우 사회적 이력이 더욱 커져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러한 특정 집단은 정당으로 불리는데 정당은 또다시 여러 특정 집단들의 지지를 받고자 포섭을 시도합니다. 정당은 여러 집단들의 지지를 받는 특정 집단으로 선거를 승리하여 그래요. 집권 시 필연적으로 특정 집단의 주관적 발언과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도움을 받으면 집권하는 뒤 보답을 해야 되겠죠. 보답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특정 집단의 발언과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통상 우파나 좌파를 대변하는 집단을 생성시킵니다. 현실에서 그렇죠. 우파, 좌파를 가르는 기준은 예전에 얘기했죠. 좌파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미래에. 그러면 이제 우파, 좌파의 구별 없더라도 또 다른 구별되는 어떤 파벌이 생기겠죠. 특정 집단의 주관적 발언과 이익은 다른 집단의 주관적 발언과 이익에 대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상 국가에서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은 배제돼 우파 좌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파 좌파가 대립해버리면 양극화돼 버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제3당이 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우파 좌파가 대립을 하면. 과거에는 여러 정당이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 경우는 왜 그런가요? 전부 우파만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서로 경쟁은 하지만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 정당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우파 좌파가 대립을 해버리면 이제 다른 정당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박근혜 탄핵 사건 이후에 생긴 것이지요. 현재는 고착화된 상태죠. 미래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거는 선출 방식 중 하나인 지명을 합법화합니다. 특정 집단들의 도움으로 집권한 지도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인간들을 공직에 배치할 수 있는 방식은 지명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 최고 지도자를 그래요. 지명을 통해서 또 임명하겠죠. 따라서 선거와 지명은 한 쌍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국가에서는 지명은 안 된다 했잖아요.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집단의 바람과 이익이 국가 전체 이익과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파괴하면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치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라 바람에 입각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여 사회에 큰 부작용을 발생시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관에 입각한 정책 및 결정을 불허하고 참된 지혜에 입각한 정책과 결정을 추구하는 이상 국가에서 이러한 일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정한 기회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이상 국가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차별을 둘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기회가 반드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선거는 필연적으로 지명을 낳기에 공정을 해치는 요인이 작지가 않은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의문점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절대자는 이처럼 결함투성이인 선거의 바탕을 둔 민주정치 제도를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게 한 것인가? 그렇죠. 그런 의문점을 지닐 수 있잖아요. 결함이 이렇게 큰데 라는 의문점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 어떤 신비한 구석이나 커다란 의미가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오랜 기간 많은 인간들이 원했고 강하게 요구한 것이 인권이었기에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응해준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신분제를 없애기 위한 폭동은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관찰되잖아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그게 이제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하면서 실현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영문이 실현될 수 있었던 거죠. 오랜 기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오랜 기간인 것이지 절대자의 관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기간은 아닙니다. 하루살이의 생존기간을 하루라고 가정하고 하루살이에게 인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살이에게 인간은 분명히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살이가 하루살이 인생을 100년으로 생각할 경우 하루만 사는데 자기는 한 100년 그 하루를 100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수명 100년은 하루살이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수명은 36억 5천 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100살까지 산다 치면 하루살이가 보면 36억 5천 년을 사는 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보세요. 인간 문명이 발전해서 포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적 성장, 정의, 실현, 인격 개념의 성수, 직접 수준의 발전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하게 요구된 것은 양적 성장이고 그 다음으로 오래되고 강하게 요구된 것이 인격 개념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최근까지 존재했던 역사 속에 존재했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부분의 폭동들은 정의와 무관한 것은 아니나 오히려 양적 성장의 개념이나 인격 개념에 주로 입각하였던 것입니다. 주로 그랬다는 거죠. 정의가 발견되지만 그래요. 그 이면에는 양적 성장이나 인격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지요. 베네수엘라 폭동도 그렇죠. 양적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죠. 세계가 같이 움직이겠죠. 어느 게 더 부각되냐 그런 문제지. 선거에 입각한 민주정치 제도는 오랜 기간 갈망했던 인격 개념이 파생시킨 인권을 제도적으로 실현한다는 점도 있지만 특정 집단의 바람과 이익을 주관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양적 성장과 정의 실현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특정 집단의 바람과 이익에만 입각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면 그 사회의 판멸은 불가피합니다. 2017년에 쓰여진 글이라 했죠. 그렇게 할 기미가 보여서 썼겠죠. 만들어진 것은 변화하는 법, 역사의 한순간 역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니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는 또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순이 생성 발전하면 절대자는 정반합의 절대적 구조의 형식으로 필히 해결합니다. 따라서 민주정치제도 역시 모순이 발견된 이상 이상한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정치제도일 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정치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주 정치 제도를 절대적 가치로 보고 있지만 이거로서는 그저 뭐 하나의 정치 제도일 뿐이다.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아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시정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주석이 나와 있죠. 민주주의 정치와 선거에 입각한 민주정치 제도는 구별된다는 말이다. 그래요. 민주주의 정치는 실현돼야 되겠죠. 그래요. 공직자들이 섭리에 입각해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면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선거에 입각한 민주정치 제도와 민주정치는 다른 것이지요. 선거에 입각한 민주정치 제도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벌이고 섭리에 입각한 정책 집행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지적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가문이 공직을 사유화하여 승리하는 것도 안 되고 선거로 구성하는 민주정치 제도도 곤란하면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형태가 떠오르고 그 형태는 한 가지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합 형태인데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급하게 논할 이유도 없는 것이 이상국가의 실현은 국민들이 전반적 지적 수준이 사회 전체의 양적 성장과 정의의 실현을 인지할 정도로 올라와야 실현 가능하며 임시방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리사욕을 내려놓으면 민주정치 제도에서 선거에 바탕한 민주정치 제도로서도 그래요. 괜찮아요. 그 실현될 수 있겠죠. 이상국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도로서 모든 것을 달성하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들이 엉망이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지요. 앞에서 정치 영역에서 논하였듯이 국민들이 전반적 지적 수준이 고도화되면 당연히 철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신정 정치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가장 신금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최고지도층을 구성하는 선거의 형식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시험과 선서를 통해 공직에 배치되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후 승진을 통한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선서,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선서는 반국가나 반사회적인 임무를 배제하기 위함이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고로 이상국가에서는 일종의 승진 형식으로 진행되는 주석이 있죠. 승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공직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의 경륜 역시 승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직 내에서의 승진만을 인정할 경우 특정 집단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일종의 신분제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험과 선서 승진으로 해야 되겠지만 최고 주도층을 구성할 때는 시험이나 선서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떤 시험 합격하면 되나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민간 사적 영역에서
기회를 쌓으면 그것도 승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시험, 그래요. 고위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시험과 또 일반 공직자를 뽑는 시험, 두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언급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시험을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암기력, 이해력, 계산 능력과 관련된 지적 기반입니다. 신경 수행 능력이나 관념의 필요성 같은 것은 측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암기력, 이해력, 계산 능력은 정책 집행에서 필요한 요소들이니 공직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인간들을 뽑을 때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은 형식상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내용의 특정 조건을 설정하면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게 됩니다. 조건은 과목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자격 설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회화에 능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학비 면제라는 조건이 없을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생활비 및 학비를 제공할 수 있는 부를 소유한 가족의 사제라야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학사 자격을 얻어야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으며 로스쿨을 마쳐야 정식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근로자로 일하는 가정은 30세에 결혼해서 55세까지 일하며 소득을 얻는데 그러한 가정의 자제는 대학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는 다수의 국민들을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제도 역시 신분제에 입각하고 국민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내용상으로 볼 때 공정한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형식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제한을 가함으로써 내용상 공정한 기회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건을 걸어버리면 신분제도 비슷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격 설정의 경우는 전문성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공정한 기회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격 설정에 의해 공직을 담당하게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특정 집단이 유리한 듯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그래요. 앞서 얘기했죠. 이는 교육능력과 연관된 것이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추대, 지명과 같은 방식은 이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는 금하는 것이고 응용될 여지도 거의 없으니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봉급을 논하는데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특을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대략 혼침 산란 이병 지효 전공. 그래요. 대체로 혼침 멍해지는 걸 가리킨다 했죠. 산란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걸 가리키죠. 무엇에 의한 오만 생각인가요? 넉스 작용에 의한 오만 생각을 가리키죠. 그래요. 의료작용을 일으켜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할 때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했죠. 두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혼침, 멍해지는 거, 산란, 오만 생각 다 나는 거. 그래요. 두 병은 그래요. 전공, 조용히 하는 일을 하면 그래요. 마침내 고쳐진다 이 말이죠. 매일 같이 하면 대휴식자, 큰 휴식처에 들어간다. 두 병 때문에 아프다. 아픈 상태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사면은 다 아프겠죠. 대휴식자는 이런 신의 마음이니까. 그래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들을 환자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얻지 못하는 애들을 환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약부 정자시 만약 정자시 조용히 앉아있지 아니하면, 정이라는 건 조용히 있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넋의 작용을 그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비유적 표현이 정이죠. 조용히 있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고 조용히 있는 사람도 많죠. 숨쉬기 운동하면서. 그게 아니죠. 수유산란역 부자지. 비록 그래요. 산란한데 오만 생각이 다 나는데, 넉사작용에 의해서 오만 생각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면, 즉 지산란 즉시 그래요. 강란지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비록 산란이 있더라도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한다. 조용히 있지 않으면, 역사작용을 거치지 않으면, 역사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산란이 있더라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산란을 아는데 산란을 아는 것은 오만 생각이 다 나고 있음, 즉 역사작용에서 오만 생각이 다 나고 있음을 알아채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틀이 된다, 약이 된다, 이 말이죠. 역사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알아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그 깨달음이 한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혼침이 부지. 혼침은 멍해지는 거죠. 멍해지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혼침, 여혼침이지. 그러니까 멍한데 멍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과 멍한데 아는 것은 상거의 해시천리, 거의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멍한 상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멍한데 멍한지 모르는 상태와 멍한데 멍한 상태구나 알아채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두 경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지혼침, 진혼침이야. 그 혼침을 알지 못하는 멍한 상태가 진짜 멍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지혼침, 비전혼침이야. 알아채는 멍한 상태는 완전히 멍한 상태는 아니다. 청명제시. 맑고 밝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맑고 밝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다 그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가는 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가는 신이 이 멍한 상태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천지 차이겠죠. 어떤 가는 신이 활동하는 마음과 활동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래, 매사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지와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도 인식하는 경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깨달음의 경지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채는 것과 문제 있는 것을 알아챘는데 해결책까지 떠올리는 것은 또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참떠서 보겠습니다. 멍해지고 넉스작용으로 인해 오만 생각이 달하는 두병은 어리작용을 일으킬 줄 알고 매일 어리작용을 일으켜 넉스작용을 그치면 고쳐진다. 만약 어리작용을 일으켜 넉스작용을 그치지 못하면 넉스작용으로 인해 오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넉스작용에 의해 오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은 넉스작용에 의해 오만 생각이 일어나는 일을 멈추게 하는 바탕이 된다. 멍한데 멍한 상태를 모르는 것과 멍하지만 멍한 상태를 알아채는 일은 깨달음의 경지에 큰 차이가 있다. 알아채지 못하는 멍한 상태가 진짜 멍한 상태이고, 멍한 상태를 알아채는 멍한 상태는 완전히 멍한 상태는 아니다. 어떤 가는 신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그러하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